한국이 선을 넘었다. 지금 당장 제거해.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이 한마디에 백악관 비밀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까지 긴급 소집된 자리였죠. 목표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비밀시설 폭파와 증거인멸이었습니다. 한국은 조립공장일 뿐이야. 저들이 뭘 할 수 있겠어? 20년간 한국기술통제정책을 설계해온 수석 분석관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뒤 그가 직접 목격한 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전 지하 50m, 축구장 4개 크기의 벙커, 로봇 수백 대가 3일에 로켓 한 대씩 찍어내고 있었죠. 미국 최고 방산업체도 한 달 걸리는 작업을. 더 충격적인 건 미군 특수부대가 그를 제거하러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그는 왜 조국 미국을 배신했을까요? 왜 CNN과 BBC의 생중계 버튼을 눌렀을까요? 믿기 힘든 대한민국의 숨은 실화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누리호처럼 우리 기술의 이름이 전 세계 하늘 위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안 카터입니다. 52살 미국 국무부 전략정보국 동아시아 수석 분석관이죠. 20년 넘게 한국의 미사일과 우주 개발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3시 15분, 저는 백악관 지하 상황실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늘 그렇듯 진한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고 눈앞 대형 스크린에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누리호 4차 발사. 한국이 또 로켓을 쏜다는 겁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라니요. 제가 직접 설계한 통제 시스템 안에서 제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 움직이는 나라인데 말입니다. 저건 장난감 로켓이야. 제 옆에 앉은 후배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실 안 분위기는 한가로웠어요.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이미 자리를 떴고 남은 사람들은 형식적인 관찰만 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하품을 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국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면서 흥분한 어조로 떠들고 있더군요. 하지만 저희 귀에는 그저 먼 나라 축제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관련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쓴 문서였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립 능력은 뛰어나지만 원천 설계 역량은 제한적이다. 미사일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고체 연료 사용 불가. 모든 선은 제가 그어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밤도 별일 없을 거라고요. 한국은 우리가 허락한 만큼만 할 수 있는 나라니까요. 스크린 속 누리호의 하얀 동체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긴장된 얼굴이 클로즈업 됐지만 저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 장면은 그저 예정된 쇼의 한 장면일 뿐이었으니까요. 발사까지 10분 남았다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소파 등받이에 더 깊이 몸을 묻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쯤 뒤면 집에 가서 잘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제 시선이 무심코 데이터 모니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CIA 합동 분석팀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수치들이 화면 한쪽에서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사까지 7분 남았을 때였습니다. CIA 분석관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더군요. 카터 분석관님,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저는 귀찮다는 듯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누리호의 초기 궤도 예측 데이터였죠. 처음엔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발사 때 시뮬레이션과 비교해보니 숫자들이 조금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궤도 진입 각도가 이전과 다릅니다. 2차 가속 구간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에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데이터 노이즈일 거라고 한국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리 없다고 대답했죠. 제 목소리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자리에 슬쩍 앉았습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실 소속 젊은 참모였는데 평소엔 말이 별로 없는 친구였죠. 그가 화면을 바라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카터 선배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이 언젠가 우리 허락 없이 자기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저는 커피잔을 다시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동맹은 선을 지킬 때만 동맹이야. 한국은 우리가 그어준 선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 그게 지난 50년간의 룰이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야. 제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확신이라기보다는 오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 룰을 직접 설계한 사람이니까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탄두 중량, 연료 규격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제한은 없었습니다. 젊은 참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의 질문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허락 없이 자기 길을 간다니. 그게 가능하기나 한 건가?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그 순간 CIA 분석관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약간 떨리는 것 같기도 했죠. 카터 분석관님, 창원 공장 전력 사용량 그래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별도의 모니터를 켜는 순간 제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붉은 곡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그래프의 모양이 어디선가 본 적 있는 패턴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잠시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20년 전 일이었죠. 32살의 저는 국무부 신입 분석관으로 첫 브리핑에 섰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 현황이었고 회의실에는 당시 국무장관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립 능력은 탁월합니다. 하지만 원천 설계는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기술의 고삐만 쥐고 있으면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겁니다. 그 말은 그대로 정책이 됐습니다. 사거리 제한, 탄두 중량 규제, 고체 연료 사용 금지. 모든 조항에 제 지문이 찍혀 있었죠. 저는 그 공로로 승진했고 동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그동안 작성한 보고서 파일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미사일 위협평가, 한반도 우주개발 전망, 동맹국 기술 이전 가이드라인. 어느 문서를 펼쳐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실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제가 서명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사전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제 결론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더군요. 실질적 군사 위협 아님. 정치적 퍼포먼스로 판단됨.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릴 리가 없었습니다. 20년간 한국을 지켜봐 온 제가 틀릴 리가요. 주변 동료들도 저를 한국 통제 전문가라고 불렀습니다. 제 판단은 거의 최종 결론처럼 받아들여졌죠. 워싱턴에서 한국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제 이름이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설계한 울타리 안에서만 뛸 수 있는 나라니까요. 제가 그어놓은 선을 넘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CIA 분석관이 띄워놓은 창원 공장 전력 그래프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붉은 곡선이 가파르게 치솟는 모양. 저는 그 패턴을 어디서 봤는지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기억 어딘가에서 비슷한 그래프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디트로이트 전차 공장의 전력 사용 패턴. 대량 생산 체제가 풀가동될 때 나타나는 특유의 곡선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바로 그때 발사 카운트다운이 2분 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카운트다운 2분 전. 저는 창원 공장 전력 그래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전차 공장과 똑같은 패턴이라니.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 규모의 생산체제를 갖출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발사 1분 전 상황실에 긴장감이 약간 돌았습니다. 형식적인 것이었죠. 누구도 진짜 긴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19, 8. 화면 속 나로우주 센터에서 카운트다운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셋, 둘, 하나.
누리호가 거대한 불기둥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오렌지빛 화염이 발사대를 삼키고 하얀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죠. 상황실에서 형식적인 박수가 몇 번 울렸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스펙트럼 분석창이었습니다. 로켓 엔진 불꽃의 화학 성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죠. 저는 습관적으로 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액체 연료 발사체라면 특정 파장대의 신호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노란색 알림창이 깜빡이기 시작했거든요. 엔진 내부 미확인 열원 감지. 고체 연료 혼합 가능성.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바지를 적셨지만 저는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고체 연료라고요. 한국이 절대 손대지 못하게 막아온 기술입니다. 제가 직접 그 제한 조항을 설계했으니까요. 고체 연료는 미사일 전용 기술입니다. 우주 발사체에 쓸 이유가 없죠. 쓴다면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중 용도, 즉 군사적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창원 공장 전력 그래프, 누리호 궤도 데이터, 고체 연료 스펙트럼.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엮이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한국이 우리 몰래 뭔가를 준비해온 건가? 그때 스크린 속 한국 통제실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연구원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환호하는 대신 담담하게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중 몇 명이 카메라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표정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안다는 듯이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상황실 문이 열리며 비서관 한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국무장관실에서 긴급 호출입니다. 지금 바로 올라오시랍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백악관 상층부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고체 연료 스펙트럼 데이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분명 제가 본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20년간 써온 모든 보고서가 틀렸다는 뜻이 됩니다. 소규모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새어나왔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합참의장까지. 미국 안보라인의 핵심 인물들이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 말이죠. 앉게 카터. 대통령이 턱으로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방금 누리호 발사 데이터 분석 결과가 올라왔네. 고체 연료 흔적이 감지됐다고. 자네가 확인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장관님. 스펙트럼 분석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확정이 아니라고? 루비오 장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한국이 고체 연료를 군사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면 이건 동맹 붕괴의 시작이야. 자네도 알잖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고체 연료 기술은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그걸 한국이 갖게 된다면 우리의 통제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압박하면 역풍이 클 수 있습니다. 한국 여론이 반미로 돌아설 수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그냥 지켜보자고. 아닙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죠. 대통령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 자네가 가. 기술검증협의단 명목으로 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저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뒤에서 루비오 장관이 누군가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특수팀 투입 시간은 언제로 잡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뭘 보게 될까?
그리고 그들은 나 몰래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이틀 뒤 새벽, 저는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미 공군 전용기가 안개를 가르며 착륙했고, 저는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11월 말에 한국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코끝이 시렸지만 저를 더 얼어붙게 만든 건 날씨가 아니었죠. 활주로 끝에 검은 세단 4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녀 6명이 서 있었고, 가운데 선 여성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발음이 거의 원어민 수준이더군요. 그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유진, 국가정보원 제4국 국장. 저는 명함을 받으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표정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계산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마치 저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처럼요. 편하게 유진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가죽 시트에 앉자마자 한 요원이 제 휴대폰과 노트북을 요청했습니다. 보안상 이유로 별도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었죠. 저는 순순히 넘겨줬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불빛, 전기차 충전소, 초고층 빌딩들. 제가 보고서로만 접했던 한국의 성장이 현실의 풍경으로 다가왔습니다.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이 앞좌석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 방문은 기술 협력과 동맹 강화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외교적인 멘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당신이 왜 왔는지 우리도 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최고급 호텔이었죠. 스위트룸으로 안내받았는데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감금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 동선은 철저히 통제됐고 경호 인력이 복도에 상주했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외부와의 연락도 끊긴 상태였죠. 저는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저는 마치 거대한 기계의 내부에 던져진 느낌이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웨이터가 서 있었습니다. 룸서비스 트레이를 들고요. 저는 주문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국정원에서 보낸 서비스입니다. 그 말만 남기고 웨이터는 급히 사라졌습니다. 트레이 위에는 유자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시 아래에 뭔가 하얀 것이 살짝 보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죠. 문을 닫고 트레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자차 잔을 들어 올리자 접시 아래에 작은 종이 쪽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쪽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짧은 문장이 적혀 있더군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제3 폐기물 처리장. 당신이 찾는 답은 버려진 것들 사이에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걸 보낸 걸까요? 서유진 국장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내부 고발자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누군가가 저에게 공식 브리핑 이상의 것을 보여주려 한다는 겁니다. 저는 쪽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이라. 왜 하필 그런 곳일까요? 버려진 것들 사이에 답이 있다니 무슨 뜻일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 불빛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이 혀끝에 번졌죠. 이상하게도 그 맛이 지금 제 상황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워싱턴 회의실의 속삭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특수팀 투입 시간은 언제로 잡지? 루비오 장관의 목소리였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저를 한국에 보내는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쪽지를 무시하고 공식 일정만 따라갈 수도 있었죠. 그게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진실을 영영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쪽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당신이 찾는 답.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찾는 답이 뭘까요? 한국이 정말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는지, 아니면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알려면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호텔을 빠져나가기로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복도의 경호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저는 짐을 최소한으로 챙기고 어둠 속에서 움직일 준비를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새벽 1시, 저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는 렌터카 한 대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열쇠가 바퀴 위에 올려져 있더군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대전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어둠을 뚫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대전 외곽의 주소가 찍혀 있었죠. 창밖으로 끝없는 컨테이너 트럭 행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물류 트럭들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거대한 제조 허브인지 그 풍경만으로도 느껴지더군요. 2시간쯤 달렸을까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조망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제3폐기물 처리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글씨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버려진 지 오래된 곳처럼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인기척은 없었죠. 저는 손전등을 켜고 철조망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예상대로 폐허 같았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먼지 쌓인 장비들, 곰팡이 냄새. 아무리 봐도 그냥 버려진 공장이었죠. 여기서 뭘 찾으라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금속 절삭 찌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전등을 가까이 대봤죠. 일반 철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의 광택과 결이 달랐거든요. 티타늄 합금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티타늄 합금 절삭편이 폐기물 처리장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건 최근에 가공된 흔적이었죠. 먼지가 거의 쌓여있지 않았으니까요. 관광 오시기엔 조금 위험한 곳인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추진체 개발본부 전무 한지성입니다. 카터 분석관님 맞으시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거든요. 지성이 피식 웃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이라기엔 전기가 너무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저는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건물 외벽에 굵은 전선들이 지하로 이어져 있었죠. 폐공장에 저 정도 전력이 들어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오시죠. 진짜는 아래에 있습니다. 지성이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낡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방수포가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지성이 그것을 젖히자 지하로 내려가는 비밀 엘리베이터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죠. 지성은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심장 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울릴 것 같아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축구장 4개를 이어놓은 크기의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에서는 수술실처럼 밝은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고 바닥은 반도체 클린룸 수준으로 깨끗했죠. 하지만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건 칩이 아니었습니다. 로켓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팔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거대한 동체들이 조립 라인을 따라 흘러갔죠. 그 광경은 마치 자동차 공장 같았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빨랐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고 서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지성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저 화면 보이십니까?
그가 가리킨 곳에 대형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었죠. 각 공정의 온도, 진동, 오차율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AI가 자동으로 결함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숙련 기술자 10명이 이틀 걸리는 용접 공정을 저 로봇들은 4시간 만에 끝냅니다. 지성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요. 라인 전체 택트 타임은 72시간입니다. 3일에 한 기체가 완성되죠. 3일에 한 대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방산업체도 한 달에 한 대 만들기 어려운 게 우주 발사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3일마다 하나씩 찍어내고 있다니요. 저장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검은색 로켓들이 사일로에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상단부가 비어있는 구조였죠. 위성을 얹으면 우주 발사체, 탄두를 얹으면 미사일이 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20년간 제가 쓴 보고서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죠. 한국은 조립만 잘한다고요. 원천 기술이 없다고요. 그게 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로켓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켓을 인쇄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성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지상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성의 통신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미확인 무장 인원 접근. 상부 출입구 방향. 지성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가 통신기를 귀에 대고 빠르게 한국어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완벽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죠. 연구원들 전원 대피. 공정 안전 모드 전환. 지금 당장. 벙커 안에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황급히 움직였고 로봇 팔들이 하나씩 멈춰 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공장처럼 돌아가던 공간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저는 지성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오는 겁니까? 지성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쪽 사람들입니다.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CCTV 화면을 봤습니다. 상부 출입구 근처에서 검은 전술복을 입은 무장 인원들이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없는 헬기, 국적 표시 없는 장비. 하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봤죠. 미군 특수부대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암호화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호텔에서 몰래 챙겨온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루비오 장관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 신호가 간 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터, 자네 지금 어디 있나?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대전 지하시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 특수팀이 접근하고 있어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곳 시설은 국제규범 위반이 의심되네. 우린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잠깐요, 장관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저와 민간인 연구원들이요. 자네는 현장에 없었던 걸로 하게. 조용히 빠져나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저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500억 달러 투자와 국내 여론이 제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장관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20년간 충성한 조국이 방금 저를 소모품 취급했습니다. 쾅!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비상출입문이 날아갔죠. 특수부대원들이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의 첫 사격은 사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CCTV와 센서, 서버렉을 향했죠. 기록을 지우려는 겁니다. 그때 한 부대원이 저희 쪽으로 총구를 돌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저는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성이 갑자기 제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지성이 복부를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안 돼! 저는 무릎을 꿇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피가 콘크리트 바닥에 번지고 있었죠. 지성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의 복부를 눌렀습니다. 따뜻한 피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죠. 지성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버텨요. 제발 버텨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성은 희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주변에서 연구원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그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있었죠. 총구가 사방을 겨누고 고함 소리가 벙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수부대 리더가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발라클라바로 가려져 있었고 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당신은 여기 없었던 사람이야. 우리가 나가기 전까지 이곳의 모든 데이터와 설비는 정리될 거야. 정리라니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증거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연구원들까지 포함해서요. 저는 다시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백악관 직통번호를 눌렀죠. 하지만 신호가 가지 않았습니다. 통신이 차단된 겁니다.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 앉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지성의 피가 묻어 있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미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통제하고 동맹의 질서를 유지하는 게 제 임무였죠. 저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저를 버렸습니다. 500억 달러 투자가 분석관 한 명 목숨보다 중요하다고요. 정치적 계산 앞에서 저는 그냥 숫자일 뿐이었던 겁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지켜온 게 뭐였을까요? 제가 믿어온 가치는 뭐였을까요? 조국이라고 불렀던 나라가 이렇게 쉽게 저를 내칠 줄은 몰랐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지성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총을 맞았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을 위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기어오더니 지성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USB 메모리였습니다. 지성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 같았죠. 그리고 서버 옆 콘솔에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긴급방송 우회 채널.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죠. 특수부대원들이 로켓 부품에 폭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지성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죠.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성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 지키려고, 우리 도시 지키려고 만든 건데.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이요. 동맹국의 군사기술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서는 안 된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800km로 제한한다. 고체 연료 개발은 금지한다. 냉정하고 논리적인 문장들이었죠. 저는 그게 국제 질서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동맹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요. 하지만 그 문장들 뒤에 숨겨진 게 뭐였을까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야근하는 연구원들, 빚 갚으려고 일하는 청년들. 그들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만든 기술을 저는 막아왔던 겁니다. 그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지성의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저를 믿은 겁니까? 저는 당신들을 통제하려고 온 사람인데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곧 이 모든 증거가 사라질 테고 연구원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버 콘솔의 글씨를 다시 봤습니다. 긴급방송 우회 채널. 서유진이 호텔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외부 침입 시 로봇은 설비와 인명을 우선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녀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에게 힌트를 준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미국을 배신하려는 건가? 20년간 쌓아온 모든 걸 버리려는 건가?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국기일까 아니면 사람일까? 지성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를 살리려면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에 쥔 USB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서버실을 향하고 있었죠. 2025년 11월 27일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상공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누리호 4호기가 발사대 위에 우뚝 서 있었죠. 순백색 동체가 태양 아래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는 통제센터 VIP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옆에는 지성본부장이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긴장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성본부장이 피식 웃었죠. 이번엔 전 세계가 보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CNN, BBC, NHK, 알자지라. 전 세계 주요 방송이 생중계를 하고 있었죠. 미국 국무부 압박도, 일본의 견제도, 중국의 경계도 뚫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발사 10분 전입니다. 통제실 안내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술진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죠. 저는 모니터 한쪽에 뜬 해외 반응을 슬쩍 봤습니다. 미국 폭스뉴스 앵커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하고 있더군요. 한국의 이번 발사는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일본 NHK는 조심스러운 어조였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 자립이 지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달랐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울역, 부산역, 전국 KTX역마다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발사 1분 전입니다. 심장 박동이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통제실 전체가 숨을 죽였죠. 10, 9, 8, 7.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3, 2, 1. 발사. 굉음과 함께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누리호 5호기가 하늘을 향해 치솟았죠. 오렌지빛 화염이 푸른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습니다. 1차 분리 성공. 2차 연소 정상. 통제실에서 연달아 보고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니터 속 궤적은 완벽했죠. 단 1mm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8개월 전 백악관 상황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장난감 로켓이라고 비웃던 그때의 저를요. 궤도 진입 성공. 통제실이 함성으로 터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죠. 지성본부장이 제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걸었으니까요. 17장 워싱턴의 긴밤 제국의 침묵. 같은 시각 워싱턴 D.C. 백악관 지하 상황실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누리호 5호기의 발사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NSC 참모진이 줄지어 앉아 있었죠. 저게 8개월 전 우리가 막으려던 겁니다.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군중이 환호하는 장면이었죠. 대한민국! 을 외치는 함성이 스피커를 통해 상황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국제 여론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CIA 분석관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유럽 주요국 여론 78%가 한국 우주 개발을 지지합니다. 미국 내 여론도 52%가 한국에 우호적이고요. 루비오 장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카터는 창원 발사 통제센터에 있습니다. VIP석에서 발사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죠. 20년이야.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한국을 관리해왔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누리호 5호기가 지구 궤도에 안착했다는 속보가 흐르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수화기를 들었죠. 마르코, 성명 준비해. 대통령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한국의 우주개발 성공을 축하한다. 동맹으로서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 뭐 그런 거 말이야. 루비오 장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황실에 누군가가 낮게 한숨을 쉬었죠. 미국은 처음으로 자신이 그어놓은 선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18장 새로운 국민 이안 카터, 한국인이 되다. 2026년 8월 15일 광복절.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 옆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죠.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색해요? 지성본부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도 오늘은 정장 대신 한복 차림이었죠. 조금요. 근데 나쁘지 않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밖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광복 81주년을 맞아 특별귀화 대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간 미국 국무부에서 일했던 제가 한국 국적을 받는 순간이었죠. 이안 카터님, 입장해주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죠. 수천 명의 얼굴이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국적 증서가 들려 있었죠. 이안 카터님, 대통령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작은 나라의 편에 섰습니다.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 없었죠. 오늘부터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환영합니다. 대통령이 국적 증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죠.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안 카터! 이안 카터! 를 외치는 소리가 강당 전체를 채웠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한국을 억누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죄를 씻는데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남은 인생을 바쳐 한국의 미래를 만드는데 함께하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지성 본부장이 객석 맨 앞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인이다. 19장 에필로그 별을 향해 함께. 2026년 12월 경남 창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조립동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개운한 기분이었죠. 눈앞에 펼쳐진 공장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 아래에서는 젊은 연구원들이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죠. 달 탐사선, 화성 궤도선, 꿈같던 이야기들이 이제 설계도면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성 본부장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미국이 50년 걸린 걸 우리는 20년 만에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지성 본부장이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죠. 이제 시작이에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이 쏘아올린 위성들이 저 어딘가를 지나고 있을 겁니다. 누리호가 열어준 길 위에서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로켓들이 준비되고 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백악관에서 한국을 장난감 로켓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장난감 로켓을 만드는 사람들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선택입니다. 공장 아래에서 야근하는 연구원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믹스커피 향이 어디선가 풍겨왔죠. 저는 주머니에서 한국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 박힌 태극 문양이 가로등 불빛 아래 빛나고 있었죠. 힘은 허락받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저 별들 사이로 더 멀리 나아갈 겁니다. 함께요.